국민의힘 지지율이 17% 나왔어요. 17%. 국민의힘의 당명을 달고 받은 숫자 중에 제일 낮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낮아지고 있어요. 여러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지난주에 19%였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17%는 여전히 이게 바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더 떨어질 때가 있다고 보세요? 이건 여당에게 먼저 드릴게요. 이 전 조사에서 19% 나왔을 때 국민의힘으로 당명 바꾸고 최저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지금은 더 내려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뭐 한마디로 잘하는 게 있어야 더 올라갈 기미가 보일 텐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는 더 내려가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17%두 자릿수 나왔으면 상당히 나왔는데라는 생각을 하는 국민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국민의힘이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한길 씨만 보입니다. 예. 그러니 그 당이 존재감을 완전히 상실한 거 아니겠어요? 국민의힘이 그래도 과거를 생각하면 뭐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이렇게 이름 바꿔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때는 그래도 당시 민주당에서도 인정할 만한 그런 합리적인 보수 인사들도 있었고 당에서 정말 젊은 정치인들이 굉장히 보수 개혁의 목소리를 내어가면서 혁신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고 어디 밖에서 본인 본명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한 달 전에 입당한 전한길 씨가 이 국민의힘의 주인인 양 당을 쥐고 흔들어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과 동시에 대선 패배 이후에 어떤 혁신의 모습도 보이지 않고 그냥 질질 끌어가면서 혁신이 몇 번 꾸리는데 겨우 그냥 면피용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무슨 일대 어떤 혁명적인 어떤 상황 변화가 오지 않는 한 예. 다음 주 조사는 더 내려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하고 이러면서 뭐 어느 정도 컨벤션 효과가 조금씩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양상으로 여전히 지금 세상 바뀐 줄 모르고 친윤, 반윤, 뭐 찬탄, 반탄 이런 얘기 해가면서 어디 구석기 시대 이야기 같은 이야기들을 꺼내놓으면서 국민들께 우리 좀 봐주세요 한다면 국민들이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다음번 조사는 더 내려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더 떨어질 수 있다. 예. 저희들도 참 참담한 심정이고요. 저도 이제 송파병에서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이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난 6.3 대선 때 사실은 저희들도 열심히 뛰었습니다만 그때 대선의 결과는 저희들이 41% 졌습니다만 인천, 경기보다 서울은 그나마 호전했거든요. 굉장히 그 호성적을 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서울이 열심히 했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오늘 공개된 MBS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이 인천, 경기보다 훨씬 더 낮게 나옵니다. 예.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있고요. 물론 뭐 원인을 다각도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가장 큰 건 무기력을 넘어서서 이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화에 응답하지 않는 분들이 늘어나고 또 뉴스나 정치에 관심 자체를 끊어버리는 분들이 늘어나고 이러면서 이게 자포자기의 심정이 돼버리면 제가 볼 때 6월 달 대선에서까지는 그래도 하면 된다라고 하는 서울 지역의 일정 정도의 어떤 우리 보수층의 유권자들이 손을 놔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엔 조사에서 서울이 11%로 급속 떨어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연령별로도 10대에서 70대까지가 지금 이번 결과를 보면 전부 우리가 민주당한테 뒤지는 거 나와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참혹한 상황이 됩니다. 그다음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TK 거기 딱 한 군데 빼고는 부울경과 강원 제주까지도 우리가 뒤지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예. 이건 정말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특히 우리 보수 유권자들도 봤을 때 국민의힘은 이제는 회초리를 들 때다. 아니면 아예 회초리 들 관심조차 없는 게 아닌가라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8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서 정말 지금의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정말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폭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혁신 지도부를 새롭게 꾸려서 정말 다시 한번 기사회생의 희망을 찾을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당대회가 그 기점이 돼야 될 것이다. 말씀이고요. 네, 저는 국민의힘은 사실 지금 상황을 보면 괴멸 직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국민들께서는 이미 회초리를 수없이 드셨고요. 근데 그게 회초리를 맞아 놓고도 이 정도는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 분위기가 당내에 만연하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이면요. 문을 닫고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완전히 집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상태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스스로 집을 허물 용기도 없고 집을 허물 힘도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뭐 혁신한다, 쇄신한다 말로만 하지 결국에 보면 정말 이 토양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자꾸 씨를 뿌리는 농부를 탓한다거나 아니면 명의랍시고 이렇게 뭐 혁신위원장을 새롭게 세우지만 또다시 돌팔이 취급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자꾸만 허울뿐인 혁신, 허울뿐인 쇄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건 결국에 근본적으로 이 토양을 다시 이 개간할 용기도 없고 그럴 결심도 아직 안 섰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좋은 농부가 와서 좋은 씨를 뿌린다라고 하더라도 그 밭이 그걸 받아들일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계속 도돌이표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지금 최근까지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면 또다시 약간 과거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탄핵에 찬성하냐, 탄핵에 반대하냐. 윤 전 대통령과 가깝냐, 가깝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찬탄파와 반탄파의 대립이 다시 벌어지고 있는 모양새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개인적으로 좀 보수 세력을 보면서 절망스러운 건 이게 어떤 보수의 가치를 두고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전한길 씨에 대해서 옹호하냐 혹은 비판하냐 이른바 친길파냐 반길파냐 이렇게 나뉘고 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현 주소이기 때문에 어떤 보수 정당 내에서 정책적인 노선을 두고 다투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니라 혹은 혁신 안에 대해서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는 혹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전한길 씨의 입당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냐 전한길 씨를 품고 가야 되냐 버리고 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의견이 갈리고 있고 여기서 어떤 노선들이 생겨난다는 게 보수 정당으로서의 건강성을 완전히 상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런 흐름들이 전당대회까지 계속 이어간다면 저는 그런 흐름들이 이어진다면 저는 더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떨어질 것이다. 김근식 교수와 정광재 대변인은 제가 알기로 반길파입니다. 그 정당 지지율이라는 게 일종의 성적표죠. 그 정당의 성적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돼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수험생으로 이 국민의힘을 치환한다면 우리 당의 지금 17% 지지율은 대략 한 30점에서 40점 정도 사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점수 받고 부모님한테 가서 성적표 보여드리기 어렵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성적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위기감이 지금 과연 우리 당내에 얼마나 공감대가 형성돼서 팽배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의혹의 눈초리를 보고 계신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성적밖에는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주목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 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도 그렇지만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사람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물론 예. 이것은 선거가 임박하면 무당층은 줄어들기 마련이고 선거가 멀리 떨어질 때는 그 무당층의 그 포션이 줄어드는데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민주당에 붙어 있는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1.15%의 사람들은 불과 절반도 남지 않고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지지하는 정당 없다로 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왜 그럼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고 보류하고 있느냐? 국민의힘을 내가 지지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창피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그건 뭐 이제 우리 당 지지자들이 과소 표집되는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당을 지지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만큼 크다는 거잖아요. 그 저변에는 우리 당이 극우화되는 거 그것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22일 전당대회가 열리는데 이 마침 대결 구도가 탄핵 찬성파와 탄핵 반대파의 구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가 우리 당을 이탈했던 중도 지지자들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경태 의원을 제가 오늘 인터뷰했거든요. 이른바 찬탄파죠. 탄핵에 찬성하고 계엄을 상당히 비판했던 조경태 의원은 45명 플러스 알파가 인적 청산 대상자다. 45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서 대통령 체포 저지에 가담한 인물들이다. 플러스 알파는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등에 가담한 인물들이다라고 했어요. 제가 이 정도면 백석이 완전 무너지겠는데요 했는데
백석이 무너져도 출당이든 그 다른 이상의 조치든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가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나요? 아니, 조경태 의원이 이제 당대표 후보로 이제 출마선을 했기 때문에 혁신 쪽을 바라는 입장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45 플러스 알파 출당은 저는 과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적 쇄신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적 쇄신은 정말 우리 당이 지난번의 계엄 사태와 탄핵 사태 그리고 대선 참패라고 하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국민 앞에 얼마나 석고대죄하고 거듭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이기 때문에 인적 쇄신이 분명히 필요한데 인적 쇄신은 가급적 꼭 필요한 사람을 최소화시켜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45명을 다 한다는 것은 이제 용산 관저에 그 체포영장 집행하러 왔을 때 막으러 갔던 예. 분인데요. 거기에는 체포영장을 공수처가 발부했을 때 그 자체가 불법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의 또 생각도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그 민심은 계엄 찬성과는 또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다 한꺼번에 싸잡아서 용산 관저에 갔던 45명에 대해서 이 출당 조치를 한다는 것은 예, 제가 정확히 네. 말씀드릴게요. 약간의 오해 소지가 있게 제가 말씀드린 것 네, 같은데 45 플러스 알파인데 가담 정도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좀 달리할 수는 있겠으나 인적 쇄신의 대상자로는 삼아야 된다.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인적 쇄신은 꼭 해야 될 사람을 최소화시키는 예. 것이 좀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당의 인적 쇄신과 그 개혁 혁신의 첫 출발점은요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두 가지 첫 번째가 다 5대 개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예.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지난 계엄 직후에 우리 당에서 의원들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탄핵 반대 당론을 다시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탄핵 찬성으로 교체해라. 이야기는 저는 가장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탄핵 반대 당론을 했던 것을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어서 때렸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 보수 진영의 후보자로서는 가장 많은 표차로 대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 뜻에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로 탄핵 반대로 다시 탄핵 찬성으로 다시 당론을 바꿔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저는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맞다고 보고요. 두 번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게 그거 아닙니까? 아까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만 후보 강제 교체 과정에서의 당무감사를 통해서 죄가 있고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는 그게 가장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당원들을 분노케 했던 가장 반민주적인 작태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저는 일단 시작을 하는 것도 혁신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인적 쇄신이 당장 필요하지만 인적 쇄신은 당에 무슨 분열과 분란을 일으킬 정도의 최대 다수의 인적 쇄신이 아니라 최소화된 그러나 꼭 해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인적 쇄신이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소화해서 하되 인적 청산은 필요하다. 45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가 45하고 겹치는 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지금 우리 당의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라고 밝힌 사람이 지금까지 한 5명 정도 되죠. 5분의 이념적 스펙트럼이나 아니면 혁신안에 관련한 스탠스를 이렇게 쭉 비교를 해보면 지금 말씀하신 조경태 의원이 가장 쇄신을 강도를 높게 얘기하고 속도도 빨라야 한다라고 안철수 후보보다 더 얘기하는 높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평가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사실 상당히 온건한 개혁파라고 지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맨 끝에는 아마 뭐 장동혁 의원이라든가 뭐 김문수 후보는 장동혁 의원보다는 최근의 발언만 놓고 보면 조금 더 장동혁 의원보다는 좀 더 개혁적이라고 평가해 볼 수는 있겠죠. 예. 그 가장 그 옳은 개혁의 목소리를 세게 내고 있는 분은 정말 이상을 향해 쫓아가고 있는 거고 그러나 정치라는 게 이상을 쫓되 냉철한 현실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45명 플러스 알파에 대한 인적 쇄신을 그렇게 진행하게 될 경우에 우리 당이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주진우 의원이 당대표 출마 회견을 하는 과정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그런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 전 정권 실패라든가 후보 교체 과정에서 책임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 그 총선이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지금 총선 불출마나 정치 은퇴 이런 거를 우리가 요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중간적 과정으로 앞으로 백의종군하거나 적어도 지도부나 당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지는 않겠다라는 정도의 선언 정도는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봅니다. 근데 저는
지금 인적 청산 얘기가 왜 나오냐, 인적 쇄신 얘기가 왜 나오냐라고 보면 이게 국민의힘 내부의 상식 개선이 무너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할 때 의견이 갈릴 수는 있지만 서로가 생각하는 이 상식의 마지노선이 다른 상황에서 논쟁이 벌어지게 되면 계속 공전을 할 수밖에 없고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혁신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서 각자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입장 혹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에 찬성했던 입장과 반대했던 입장 이런 거는 사실은 같이 갈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 앞에 중립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과거 옹호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정당에 남아서 뭔가 정치 행위를 하고 본인의 이익을 계속 도모해 가겠다고 하는 게 국민들 앞에 굉장히 염치 없는 것이고요. 정당으로서 그리고 정당에 소속된 인물로서 그리고 한 명의 헌법기관으로서 의무를 저버린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반성을 하지 않는 인사들에 대해서 인적 쇄신이 거론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이전에 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탄핵에 이제 반대했던 그 당론을 완전히 무효화시키고 우리 다 함께 그 과거에 얘기했던 일들을 다 반성하고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했다면 인적 쇄신 얘기까지 뭐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뭐 45명 플러스 알파까지 안 갔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과거의 행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뒤에도 우왕좌왕하면서 사실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심지어 경선 과정에서는 무리한 기습적인 새벽에 후보 교체 시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건 뭐냐?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저지하려고 몰려갔던 거나 헌법재판소를 공격하면서 계속 윤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던 이런 행태 더 나아가서는 후보를 기습적으로 교체하려고 했던 그런 국민의힘의 모습은 일관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던 거고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였던 겁니다. 그 선에서 뭔가 논의를 시작하고 누군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거 없이 계속 뭔가 쇄신과 혁신을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냥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적 쇄신에 대해서 명수가 저 정도로 나오는 거는 저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각종 후보들의 쇄신안이 나오겠죠. 출마하면서 내놓은 이야기들이 나올 텐데 이제 그게 조금이라도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려면 일단 당선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당선이 과연 될 수 있을까가 일단 물음표가 있는 것인데 지금 대구 경북하고 대구 TK 지역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론을 보면은 민주당이 19, 국민의힘이 35예요. 근데 이거를 대선 때로 치환을 해보면 국민의힘은 거의 이제 TK에서 반타작이 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제 그게 1년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과정에서 기인한다고 보고 또 이재명 정부가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네. TK 지역에서는 당시에는 기대를 덜 했으니까요. 잘하고 있네라는 것들이 이제 버무려진 결과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엊그제였나 중앙일보에서 TK 지역의 민심도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우리도 못 참는다. 이제 이런 취지의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언제든지 이 당을 변화시킬 준비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원들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몇 년 전에 이준석 당대표를 뽑은 일이랄지 그다음에 이번에 그 단일화 과정에서 그 한밤중에 그 폭거를 당원들이 그거를 원점으로 되돌린 거 아닙니까? 예. 그러나 뭐 저희는 김문수 후보가 뭐 아주 타당한 후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을 국민의힘 당원들이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의 힘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후보들이 각각 혁신안, 쇄신안들을 다 들고 나옵니다마는 저는 이미 그 혁신안들은 다 나올 만큼 나왔다고 생각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이야기, 그다음에 안철수 뭐 혁신위원장 얼마 안 하고 그만뒀습니다마는 그리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나온 그 혁신안들이 이미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그렇게만 되더라도 그렇게만 되면 국민의힘이 다시 그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걸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예. 자세가 되어 있느냐,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윤희숙 위원장이 나윤 장송이었나요? 그 네. 얘기 딱 실명 거론하고 나서 2차, 3차 또 있다. 의총하면 얘기할 거다 했더니 의총을 안 열잖아요. 어제 의총을 열었는데 안 부르잖아요. 예. 불렀니 안 불렀니 공방하고 있잖아요. 그게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위원장을 부를 만큼 그렇게 용기가 있지 않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국민 경선 100% 결국 수용이 안 되고 아마 8대2 이렇게 갈 것 같은데 저는 국민의힘 당원들이 아마 지금 내부의 의원들보다 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당원의 힘으로 뭔가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이고요. 혁신안은 나올 대로 다 나왔으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국민의힘에서 중요한 건 당원의 힘이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대구 경북 말씀을 주로 하셨는데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이 눈에 띄고요. 친윤계가 많이 퍼진 데 있다고 알려져 있죠. 부울경. 강원, 제주도 눈에 띕니다. 강원에도 이른바 친윤이라고 하는 분들이 꽤 있고 그런 지역에서 당 평가가 상당히 안 나온다는 것은 여러 인적 쇄신론과도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앞서 박성민 최고위원이 상식의 마지노선을 짚어주셨는데 그 상식의 마지노선의 기준 중 하나가 부정선거론이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전한길 씨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고 당에 들어왔는데 그 정도로 영향이 큰 사람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관련된 뉴스가 지금 거의 전한길 씨 뉴스거든요. 사실 좀 과대평가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예. 상식에 기초한 국민의힘이 돼야 된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상식과 관련해서 우리 당에 지금 논란이 한창이 되는 건 이른바 극우화입니다. 우리 당이 극우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를 당 내외에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극우라는 개념이 무엇일까? 뭐 여러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럼 누구를 보고 극우라고 할 수 있느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극우의 기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첫 번째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입니다. 부정선거를 계속 문제 제기하고 그걸 신봉하다 보면 결국에는 선거 운동을 왜 하고 정당 정치를 왜 합니까? 어차피 부정선거로 선거 결론이 난다면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부정선거를 계속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한국 사회에서 극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진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사법 신뢰를 훼손시키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른바 1월에 있었던 서부지법 폭동 사태처럼 법원의 판결이 잘못돼 있다. 법원 우리가 지금 3권 분립 엄격하게 분리돼서 운영이 되는데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자꾸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제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었다라고 하는데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극우라고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로는 계엄과 관련해서 자꾸만 옹호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계엄은 탄핵재판소에서 확인된 것처럼 불법 위헌적인 행위였는데 계엄과 관련해서 계몽령을 주장한다? 이러면 우리 사회에선 극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저는 그 극우가 우리 당에서 어느 정도의 포션도 차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까 김종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원이 판단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8월 22일에 치러지는 전당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극우와 절연하고 더 많은 표를 갖고 있는 중도 외연 확장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그 갈림길에 우리 정당이 예. 서 있다고 봅니다. 누가 돼야 돼요? 전당대회에서. 저는 쇄신의 목소리를 크게 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게 누굽니까? 당직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극우 대 개혁 세력의 연대 이제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여지는데 참 그래도 우리 그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그래도 합리적 보수인 시절이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물론 뭐 민주당과 각을 세우면서 많이 논쟁도 하고 그 갈등도 있었습니다만은 방향이 워낙 달랐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까지 지금 그 소위 막장으로 치닫는 모습은 좀 처음인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지금 지도부도 사실은 말하자면 본인들은 부인하지만 친윤 2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최근에 인권위원을 국민의힘 몫으로 2명을 추천을 했는데 국회에서 의결 못하고 지금 보류 상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2명이 전부 다 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고 또 자유통일당의 비례대표를 지냈고 인권 감수성이 매우 떨어지는 그런 2 사람으로 국민의힘에서 추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은 혁신 따로 지금 모습은 거의 구구 인사들 추천하는 모습 따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난망인 겁니다. 지금 인권위원 2 사람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권위원회 자체가 국민의 신임을 못 받고 굉장히 인권 감수성 떨어지고 소위 인권과는 거리가 먼 인권위원회가 돼버렸다라고 비판받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 인권위원 두 사람 국민의힘 몫을 이렇게 추천한다는 것도 도대체 그래서 가망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예. 이제 극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당이 그 전에는 사실은 좀 친윤이냐 반윤이냐 또 뭐 친윤이냐 친한이냐 뭐 이런 식의 구도가 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좀 당이 더 심각해진 이유는 지금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2주 전인가요? 그 전한길 씨라는 분이 느닷없이 난데없이 뜬금없이 입당했다고 밝히면서 그리고 그 입당했다고 밝힌 전한길 씨가 그 언론 뉴스의 중심에 오를 때 윤상현 우리 당의 가장 오래된 다선 의원이신 윤상현 의원이 우리 당의 지도부를 대거 대동해서 전한길 씨가 판을 깔아놓은 이른바 극우 세력의 토론회에 거기를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그 성문을 우리 당 스스로 안에서 극우들에게 열어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시에 그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활동하고 있던 때인데 혁신위원장이었던 윤희숙 의원이 사실은 나한장성 이야기하면서 나윤장성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윤상현 의원을 지목을 했던 이유라고 보고요. 예. 저는 이게 우리 당의 극우라고 지금 통칭되는 이 부정선거 주장 세력이나 개헌 반대 세력이 개헌 옹호 세력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당의 전통과 완전히 동떨어진 겁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지금 전한길 씨가 와서 오염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이지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그 극우 유튜버들이 최고위원 출마해서 우리 당을 접수하겠다고 들어올 때 당 선관위에서 부적격 심사로 다 컷오프 시켰던 정당입니다. 극우 유튜버들 둘 다 그러니까 신의 한수라든지 가세현 대표 같은 분들 다 그랬고요. 또 정광훈 목사 집회에 가서 찬양하는 발언했다고 우리 당 최고위원이 징계까지 받았던 정당.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2020년 21대 총선에서 참패한 다음에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당 대표 자격으로 5.18에 대한 폄훼 발언한 사람들을 징계를 했고 그에 대해서 공식 사과까지 했던 정당입니다. 그래서 그 뒤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 됐을 때는 헌법 전문 개헌했을 때 헌법 전문에 5.18 정치 넣자고 했던 정당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갑자기 지금 전한길 씨 한 명이 들어오면서 엉망이 돼서 극우가 돼 있고 이 극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써 부인했고 절연했고 분리해왔던 부정선거 음모 세력들 그리고 5.18 폄훼 발언의 그 뿌리가 있는 계엄 옹호 세력들 이들이 들어와서 지금 당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고 더 심각한 것은 이 전한길류의 극우 세력들이 당을 들어와서 스멀스멀 독가스처럼 퍼져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일부 당대표 후보자들이 있다는 거죠. 제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려보면 김문수 후보도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장동희 후보는 더 강하게 오히려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저와 정광재 대변인 같은 내부 총질 세력을 척결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런 식의 지금 전당대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그렇게 어둠이 짙어지기 때문에 저는 새벽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원들이 깨어 있고 당원들이 이준석 대표를 만들었던 당원이고 지난해에는 한동훈 대표를 만들었던 당원이고 또 심야에 한밤에 후보 교체 쿠데타를 막았었던 우리 당원들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는 오히려 혁신파가 그런 극우 세력들을 제압하고 기사회생의 길로 갈 수 있는 저는 한판 승부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예. 있습니다. 결국은 당원들의 힘이 중요하겠네요. 동트기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떻게 결론이 날지 봐야겠습니다. 원래 당에서 중진들이 좀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예.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더 한술 더 뜨고 있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5선 의원이고 막 무소속으로도 살아 돌아오고 이런 분 아니에요? 그러면 중심 잡고 당이 나아갈 바를 방향을 제시하고 향도 같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전환기 실대로해서 리셋 코리아 토론회 하는 바람에 완전히 딜리트 국민의힘 되게 생겼거든요. 국민의힘이 거의 그냥 삭제될 판인데 이런 모습 속에서 전환기 씨 뭐라고 얘기해요? 한동훈, 조은희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전환기 씨에 대해서 비판하니까 민주당 뿌락지다 이런 망언까지를 일삼고 있는데 그런 전환기 씨를 윤리 열어가지고 징계해서 출당시키지도 못하는 지금의 이 무기력하고 한심한 국민의힘을 보면서 지지율이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극우 세력에 빌붙어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들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당의 극우화를 더 부추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윤어게인을 외친다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과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손을 잡는다거나 연대를 한다거나 혹은 옹호를 하는 것은
당을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위인 거예요. 그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이고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뿌리를 사실은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예. 정치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을 계속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윤상현 의원만 봐도 전환길 씨와 절연하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 잠깐 앞에서 얘기 나왔지만 토론회를 열어서 거기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줬다라는 거. 그 메시지를 당의 지도부에까지 어떻게 보면 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라는 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거고. 근데 저는 정말 개인이 신념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정치를 한다면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더 화가 나는 것은 너무 염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극우 세력들과 손을 잡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뭐 구독자라든지 지지층이라든지 이런 분들로부터 어떤 조직력을 가져와서 뭐라도 해보겠다라는 생각이 있는 분들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사실은 잘못됐다라고 짚지 않고 그런 콩고물들, 떨어지는 콩고물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한국의 정치를 망치고 있는 것이고 보수 세력의 어떤 갱생의 여지를 없애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오늘 국민의힘 토론자 두 분과 방송을 자주 해왔는데 항상 좀 마음에 걸렸어요. 합리적 토론을 하는 두 분에게 극우적 인사에 대한 질문을 계속 드려야 돼서.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게 이 정치라는 게 우리 삶을 규정하는 제도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 정치권에 이제 극우 인사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한다면 사실 사회가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 국민의힘의 문제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의 전체 문제일 수도 있어서 그런 질문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지만 마음이 불편했다는 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당의 그 현역 의원 구성수가 2016년부터 2020년, 2024년 3연속 이 총선에 패배하면서 과거 우리 당이 갖고 있었던 의석 구조와 굉장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최근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6년, 2020년, 24년을 거치면서 우리 당에 대해서 약간의 조소 섞인 표현 가운데 하나가 양남당이잖아요. 영남과 강남을 합쳐서 양남당이라는 예. 표현을 외부에서 하기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분들이 지나치게 본인의 지역구 정서에 매몰돼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20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기억하실 겁니다. 남원정이라고 해서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이런 수도권에서 신진 소장파 의원들이 개혁적인 목소리, 중도 청년 수도권에 소구할 수 있는 메시지들을 꾸준히 내왔는데 2016년 이후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러면서 자꾸만 우리 정당의 외연이 줄어드는 이런 악순환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까 우리 당을 바꿀 주인은 국민의힘이고요. 또 그 변화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우리 당의 수도권 중도층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지면 우리 당이 이렇게 안 가겠죠. 예. 한동훈 전 대표가 결국 불출마 선언했고 마지막 한 짤막하게만 토론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마중물을 퍼올리겠다. 극우와 싸우겠다. 어떤 의미일까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고요. 그 고민 끝에 아마 오늘 이제 결론을 내려서 불출마로 선언을 한 건데 본인의 고민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지지층들도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비대위원장 그리고 또 당대표 그리고 계엄 상황과 탄핵 국면에서의 사실 쫓겨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또다시 한동훈이라고 하는 우리 당의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 또 손실돼야 되겠느냐 이런 이제 그 애정어린 또 입장도 있었고 그래서 저는 다각도의 고민 끝에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저는 최근에 한동훈 대표가 내놨던 메시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반극우 연대입니다. 반극우 연대가 절실하다. 그리고 그 반극우 연대를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는 자리매김되어야 되고 그 전당대회에서 반극우 연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마중물을 퍼올리면서 당 외부에서 이러저러한 활동을 통해서 돕겠다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아까 제가 전당대회가 당 안에서 극우 세력에게 우리 성문을 열어주는 세력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우리 당에서 이제 당을 혁신하고 쇄신하자라고 하는 강력한 쇄신파들이 같이 저는 격돌하는 이번 전당대회 장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의 외곽 지원과 외곽에서의 응원이 저는 좀 힘을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무엇보다도 이제 혁신파와 구태파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두 진영 사이에 우리 이번 전당대회는 치열하고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쟁을 통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기사회생의 길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죠. 근데 또 반면에 그런 고민 끝에 출마를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의견들도 있어요. 예, 제가 그런 의견이었는데 예. 근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언론인들도 많이 만나고 다양한 분들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논의를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최종 결심은 정치인의 오로지 본인의 판단이겠죠. 그런데 최종 불출마를 선언했으니까 뭐 그건 그 뜻대로 존중을 합니다마는 언제 다시 출마를 하고 마음을 먹더라도 꽃가마 타고 어서 오십시오 하는 그런 판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지금처럼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게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이렇게 된 거니까 지금 극우 반대, 개혁연대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곁에서 전력 지원해서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각오를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지금 그래도 제도가 바뀌어서 지난번 김기현 대표 때부터인가요? 결선 투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전당 막판에는 또 새 결집을 통해서 어쩌면 45 플러스 알파를 청산할 수 있는 그런 뭐 후보 당대표가 탄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 결선 투표에 올라가서 종국에는 그야말로 당을 좀 쇄신하고 그동안 나왔던 혁신안들이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후보가 되는데 한동훈 대표가 전력 지원하는 것이 그게 불출마를 대신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네, 저는 현실적으로는 현명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좀 비겁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해서 좀 떨어지는 결과를 받게 됐을 때 그 내상이 좀 클 거라는 점,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어떤 정치적인 도전을 함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좀 시간이 중간에 있어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의견들, 그러니까 너무 소진됐기 때문에 혹은 패자의 이미지가 너무 강해지는 우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전당대회 룰 자체도 탄핵에 찬성했던 파들이 뚫고 갈 만한 그런 토양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뭐 지금 혁신위에 혁신안도 안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당심을 더 많이 반영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 현실적으로 뚫고 가기 어렵다. 이 상황에서 패배를 감수하면서까지 출마를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현실적인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정치인 개인에게는 앞으로의 정치 생명을 두고 고민할 때는 조금 돌아가더라도 시간을 버는 길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정말 지금 국민의힘은 극우화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찬탄파 연대가 만들어지고 있을 만큼 당내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그 부분을 지적해왔고 그걸 막기 위해 여러 정치적 연대를 모색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본인이 선수로 뛰는 게 정치적으로는 좀 더 용감한 결정이었겠죠. 근데 어떤 결정이든 본인이 하는 거니까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지만 좀 아쉬움이 남는 결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박승민 의원께서 한동훈 전 대표 이번 불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현명하지만 비겁한 결정이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적어도 제가 아는 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에 불출마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번 경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패배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흔히 사람들이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패배라고 한다고 하죠. 이거 유행가 가사기도 한데 예. 한동훈 전 대표는 사실 2023년 12월 비상대책위원회 시절부터 뭐 총선을 치렀고요. 당대표 선거를 했고 대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소진된 측면도 있죠. 또 하나 그 한동훈 전 대표와 관련한 이야기를 할 때 정치적 내공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두루 듣고 본인의 정치적 결정을 한 것이지 이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 진다 이것이 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네, 저도 한동훈 대표의 어떤 고민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를 아끼는 분들도 불출마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또는 한동훈 전 대표 본인 입장에서도 불출마라거나 한 번의 휴식기를 갖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을 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불출마 이후에 반국우 연대의 선봉에 서서 외곽에서 정말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혁신의 지도부가 등장할 수 있도록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 얼마나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냐가 남아있는 과제라고 보여.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당대표 선거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일단 김문수, 장동혁 후보라고 하나 이른바 탄핵 반대, 그다음에 전환길
포용파 그러니까 예. 극우의 문을 열어주는 이분들하고 그다음에 지금은 안철수 조경태 두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혁신파들 사이에 이 치열한 이 전당대회 경쟁 속에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과 공간이 어떤 결론을 내는자가 결국은 한동훈 대표 이번 불출마의 평가를 하는데 마지막 저는 빈틈으로 남아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죠.